안녕하세요.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 이야기인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김밥집. 그게 저 김혜순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결혼하고 남편 박병선이 개인 택시를 몰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부부는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밥을 짓고 김을 굽고 단무지를 썰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애순아, 나 오늘 손님 3명이나 태웠어. 남편이 집에 들어오며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김밥 많은 손을 멈추고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여보. 우리 선미 학원비도 곧 나가야 하고 참고서도 사줘야 하는데 다행이네요. 그땐 정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사는 게 저희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거든요. 박선미, 제 딸입니다. 얼굴은 하얗고 예뻤고 무엇보다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하며 제 품에 안기던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더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우리 집 김밥집 이야기하던데 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게 때문에 창피해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왜? 뭐라고 하던데? 아니에요, 그냥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선미가 우리 가게 때문에 창피해하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장사하는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점점 저희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그 기색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엄마, 제발 학교 앞까지 오지 마세요. 친구들이 엄마 보고 뭐라고 할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멀찍이서 지켜볼게. 그 이후로 학교 앞 문구점에서 몰래 딸을 바라보는 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 아이가 행복하면 된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선미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학원도 2개나 다니고 집에 오면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선미야,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따뜻할 때 먹어. 네, 알겠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항상 바빴고 저와 대화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생일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생일 때면 선미는 항상 작은 케이크라도 하나 사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거 학교 앞 빵집에서 제일 예쁜 걸로 골랐어요. 그럴 때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 우리 딸이 여전히 엄마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는 그마저도 변했습니다. 엄마, 요즘 과제가 너무 많아서요. 생신은 다음 주쯤 따로 챙겨드릴게요. 그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미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남편의 건강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보, 요즘 자꾸 어지러워. 택시 운전하다가 위험할 뻔했어. 처음엔 단순한 피로련이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갔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당장 입원하셔야겠어요. 그날부터 저희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은 택시를 몰 수 없게 되었고 저 혼자서 김밥집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고 오후엔 병원에 가서 남편을 돌보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다음 날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선미야, 엄마야. 혹시 시간 좀 될까?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과제 때문에 바빠요. 아빠 병원비 얘기인데 혹시 너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전화기 너머로 한참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저도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 아이를 위해 그 모든 걸 참아왔는데 왜 나는 늘 미안해해야 하는 사람일까? 알겠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너무 많이 참고 살았다. 이제 그만 좀 당신도 자신을 생각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게 남편이 제게 하는 마지막 당부가 될 줄은요. 남편의 상태가 더욱 나빠진 어느 날 밤, 저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순아, 나 죽으면 선미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라. 무슨 소리예요? 병원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니야. 난 알아. 그 아이 마음이 이미 우리한테서 많이 떠났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만큼은 남은 인생 편히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줘. 그 이후로 남편은 며칠 더 버티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따뜻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 선미는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 진정한 슬픔보다는 의무감이 더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빠 보험금이나 유산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시신도 화장터에 가지 않았는데 말이죠. 선미야,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아니에요. 미리 정리해둬야 나중에 문제 안 생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딸이 이렇게 계산적으로 변했을까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텅 빈 집에서 혼자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 혼자구나. 아무도 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며
무언가를 준비해뒀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남편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집안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남편 목까지 밥을 하다가 혼자라는 걸 깨닫고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저녁엔 저녁대로 TV를 보다가도 여보, 이거 봐 하며 말을 걸려다가 빈 소파를 바라보곤 했죠. 특히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 넓은 침대에 혼자 누워 있으면 남편의 숨소리가 그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째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김밥집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김혜순 여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온 변호사 최준혁입니다. 고인이 되신 박병선 선생님의 지인이기도 하고요. 남편의 지인이라는 말에 반가웠습니다. 장례식 때도 못 본 분이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요. 어서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거실에 앉은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사실 고인께서 생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이걸 부인께 전해드리라고 하셨거든요. 봉투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정갈한 글씨로 애순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부인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들에 대한 안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만 봤습니다. 열기가 무서웠거든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 궁금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남편의 친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애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더 오래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이 통장에는 2억 원이 들어있어. 그동안 너 몰래 택시 수입 중에서 조금씩 모아둔 거야. 너만큼은 남은 인생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애순아, 이걸 누구에게도 함부로 주지는 마라. 특히 선미한테도 말이야. 그 아이가 변한 것 같아서 걱정된다. 만약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써도 되지만 가능하면 내 노후를 위해 아껴뒀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애순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준 마음이 고마웠고 동시에 선미에 대한 걱정까지 해둔 게 마음 아팠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2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부터 이렇게 모아뒀던 걸까요? 그동안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혼자 계시니까 어떠세요?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로 연락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반갑기도 하고 의외이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선미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요? 사실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도 될까요?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며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아이가 갑자기 집에 오겠다니요. 하지만 반가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럼 당연히 좋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어 놓을게. 아, 엄마. 그리고 이연수도 함께 가도 될까요?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거든요. 이연수는 선미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였습니다.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아직 저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준비 많이 해놓을게. 그날 저녁 선미가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이연수라는 청년은 외모는 괜찮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선미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선미가 많이 얘기했구나. 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습니다. 잡채, 갈비찜, 김치찌개까지. 오랜만에 딸이 집에 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와, 엄마. 이렇게까지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선미의 말투에는 예전 같은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죠. 식사를 하면서 이연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고마워요. 그래도 이젠 좀 괜찮아졌어요. 혹시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게 있으시나요? 보험금이나 그런 것들 말이에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선미도 남자친구의 말에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건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어머니 혼자서 그런 일들 처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식사가 끝난 후 선미와 이연수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선미가 이연수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기뻤습니다. 내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요. 정말? 그럼 축하해야겠네. 언제 할 예정이니? 하지만 선미의 다음 말에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혼집 마련하는 거요. 신혼집? 네. 저희가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는 전세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연수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요. 괜찮은 곳은 최소 2억은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1억밖에 없거든요.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이들이 오늘 이렇게 찾아온 진짜 이유를 알겠더군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아빠가 남겨주신 보험금이나 그런 걸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의 결혼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이걸 누구에게도 함부로 주지는 마라. 특히 선미한테도 말이야. 왜 남편이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니 뭔가 알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연수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꼭 갚아드릴게요. 제가 곧 취직도 할 예정이고 선미도 계속 일할 거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는 얘기도 없었죠. 선미야, 엄마도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하는데. 엄마,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엄마는 김밥집도 있고 나이도 아직 젊으시잖아요. 저희처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급해요. 선미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언제부터 내 딸이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요? 그날 밤 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변한 것 같아서 걱정된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군요. 선미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요. 하지만 결국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내 딸이고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다음 날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미야, 엄마야. 어제 얘기한 거 도와줄게.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선미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기쁜 목소리였죠. 대신 조건이 있어. 이거 정말 마지막이야.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이라도 갚아줘. 네, 알겠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며칠 후 은행에서 돈을 뽑아서 선미에게 전해줬습니다. 1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딸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선미야, 정말 소중히 써야 해. 아빠가 평생 모아둔 돈이야.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꼭 보답할게요. 이연수도 고개를 몇 번이나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도 뿌듯했죠. 내 딸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정도 희생쯤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요. 돈을 건네준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곳으로 집 구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선미야, 결혼식은 언제 할 예정이니? 아, 그게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하려고요. 급할 건 없잖아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은 급하게 구하면서 결혼식은 여유 있게 준비한다니요. 그런데 엄마, 혹시 집들이 할 때 오실 거죠? 그럼 당연히 가야지. 하지만 그 집들이 초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드려도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를요. 그리고 남편의 걱정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도요. 돈을 건네준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선미에게서 온 연락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나 짧은 통화가 전부였죠. 저는 혼자가 된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김밥집은 여전히 운영했지만 예전만큼 활기가 없었습니다. 손님들도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라고 걱정해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딸 결혼한다더니 언제 해요? 저희도 축의금 준비해 놨는데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선미가 결혼 얘기를 꺼낸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정작 결혼식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거요. 아, 그게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했나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저를 속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저는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미야,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엄마. 네, 잘 지내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들이는 언제 할 예정이니? 엄마가 음식도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집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럼 엄마가 그냥 한번 놀러 가면 안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저희 지금 너무 바빠요. 그리고 이현수가 집에 다른 사람 오는 걸 좀 부담스러워해서요. 다른 사람이라니? 내가 다른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 결혼 전이라서 좀 조심스럽다고 해야 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내 딸에게 다른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니요. 알겠어. 그럼 너희가 시간 날 때 연락해줘. 네, 그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딸이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11월 말 김장철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선미 목까지 넉넉하게 김치를 담가서 나눠주곤 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배추는 가장 좋은 걸로 골라서 이틀 동안 절이고 젓갈도 아끼지 않고 넣었습니다. 고춧가루도 햇것으로 사서 빨갛고 맛깔나게 버무렸죠. 이연수 입맛에는 어떨까? 좀 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갔습니다. 김치통 2개를 가득 채우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무거운 김치통 2개를 들고 선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이연수가 예전에 알려준 걸 메모해뒀거든요. 아파트 앞에 서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우리 딸이 사는 집이 어떨까, 잘 살고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컸죠. 15층까지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선미야, 엄마 왔다. 문이 열리더니 이현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어머니,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김장했다고 연락하려다가 그냥 들고 왔어. 우리 선미 어디 있어? 선미는 지금 없는데요. 그때 김치통을 본 이현수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시장에서 파는 배추로 담그신 거죠? 시장 배추긴 한데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했어. 젓갈도 비싼 걸로 골랐어. 죄송하지만요, 어머니. 저희는 요즘 유기농이 아니면 안 먹거든요. 그리고 나트륨도 조절해야 하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맛이라도 봐봐. 내가 정성껏 담갔는데.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못 먹어요.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문 앞에 놓고 가라니요. 마치 택배 박스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한테 엄마 왔다 갔다고 전해줘. 네, 알겠습니다. 이연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김치통을 문 앞에 내려놓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이틀 동안 허리가 아픈 것도 참고 정성껏 담근 김치를 문 앞에 놓고 오라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 딸이 이렇게 변했을까? 답답한 마음에 선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미야, 오늘 김치 갖다 뒀어. 맛있게 먹어. 1시간 후에 온 답장은 더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저희 바쁜데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하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미리 연락하라고 하다니 언제부터 내가 내 딸에게 약속을 잡아야 하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12월,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날만큼은 선미가 작은 케이크라도 하나 사와서 함께 했었는데 올해는 어떨까 하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생일 일주일 전에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미야, 다음 주가 엄마 생일인데 혹시 시간 될까? 아, 생일이시구나. 깜빡했네요. 깜빡했다는 말에 벌써 마음이 싸해졌습니다.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 해서 엄마가 밥값 낼게. 다음 주요?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이연수와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다음 주는 저희가 너무 바빠요. 그 다음 주는 어때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만나자. 하지만 그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한 주가 더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결국 저는 혼자 생일을 보냈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서 집에서 혼자 촛불을 켰습니다. 애순아, 생일 축하한다. 벌써 65살이 됐구나.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촛불을 끄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년 미역국도 끓여주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준비해줬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제 생일을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밥집 단골이신 박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순 씨,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딸 소식은 어때요? 결혼은 언제 해요? 그 말을 듣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애순 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동안 속에 담아뒀던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돈을 빌려준 일부터 김치를 문 앞에 놓고 온 일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들으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애순 씨, 그 돈 떼일 각오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요. 결혼한다고 돈 빌려간 자식들 중에 제대로 갚은 경우 거의 못 봤어요. 특히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 보면 박 여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딸을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박 여사님의 걱정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선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미야,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런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니? 아, 그게 사실 문제가 생겼어요. 또 문제라니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문제?
이연수가 취업을 했는데 집 보증금을 더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500만 원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억 원도 모자라서 또 돈을 달라니요. 선미야, 엄마도 이제 혼자 살아야 하는데 돈이 어디 있겠니? 엄마, 5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김밥집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사실 수 있으시잖아요. 얼마 안 된다고? 김밥집 수입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겨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는데 말이죠. 선미야, 정말 마지막이야? 또 다른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거지? 네, 정말 마지막이에요. 약속해요. 결국 또 돈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달랐습니다. 기쁜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기분이었죠. 그 이후로 선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전화도 거의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하루 이틀씩 늦게 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선미와 이연수를 봤습니다. 백화점에서 나오는데 둘 다 새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쇼핑백까지 들고 있었죠. 선미야. 제가 부르자 선미가 뒤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반가워하기는커녕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장 보러 나왔다가 우연히 만났네. 너희는 뭐 하고 있었니? 저희요?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연수는 아예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차라도 한잔 할까? 아, 엄마.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봬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든 채로 말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내준 돈으로 명품을 사고 있다는 걸요. 결혼 준비는 핑계였고 실제로는 자신들의 사치를 위해 제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싶어서요. 남편이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결국 딸에게 다 퍼주고 이제는 무시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문득 남편이 남긴 다른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을 받을 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더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이 편지를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말 힘들 때만 열어보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또 무슨 말을 남겨뒀을까요? 봉투를 열자 편지와 함께 낯선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것도 제 이름으로 된 건물 소유권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지? 편지를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애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선미가 너를 실망시켰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내가 미리 막지 못해서. 이 서류는 김포에 있는 3층 건물 소유권이야. 10년 전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서 내 이름으로 사뒀어. 현재 월 임대료만 800만 원이 넘어. 선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이제 너만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서류함에 또 다른 것들이 있어.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찾아봐.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런 걸 준비해뒀다니.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딸에게 모든 걸 퍼주고 있었던 거군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언급한 마지막 서류함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졌습니다. 침실 옷장 뒤쪽, 평소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작은 철제 서류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열쇠는 남편의 시계 안쪽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았죠. 남편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 모든 걸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류함을 열어보니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서류들이었습니다. 김포 건물뿐만 아니라 인천에도 작은 상가 하나가 더 있었고, 심지어 제주도에 땅까지 있었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두 번째는 예금 통장들이었습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치해둔 돈이 총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금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가입해둔 생명보험금 1억 5천만 원이 아직 제가 신청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딸에게 1억 500만 원을 퍼주고도 이렇게 많은 재산이 남아 있었다니요. 마지막에는 남편의 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애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는 뜻이겠지. 나는 선미가 변해가는 걸 일찍부터 눈치챘어. 고등학교 때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우리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지. 대학 가서는 더 심해졌고, 그래서 나는 20년 전부터 준비했어. 택시 수입 중에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모아서 이 모든 걸 만들어뒀어. 내가 혹시라도 혼자 남게 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말이야. 이 재산은 모두 내 것이야. 선미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라. 그 아이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돈만 보는 아이가 되어버렸어. 이제 너만 생각해라.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며 살아라. 내가 평생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라도 스스로 해줘. 사랑한다, 애순아. 이번에는 정말로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저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뒀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딸에게 돈을 퍼주며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변호사였던 최준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혜순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 여사님. 무슨 일이시죠?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발견했는데 이게 다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 드디어 찾으셨군요. 네,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최 변호사님은 이미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사님, 고인께서 정말 꼼꼼하게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모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제 거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김포 건물의 월 임대료만 현재 850만 원입니다. 인천 상가는 300만 원, 제주도 땅은 펜션 부지로 임대해서 월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1,350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온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김밥집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험금 서류입니다. 이것도 신청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왜 이걸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고인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부인께서 스스로 찾을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아마 따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니 남편의 마음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응, 선미야. 사실 또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또 부탁이라니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뭔데? 이연수 회사에서 교육비를 내라고 하는데 1천만 원이 필요해요. 1천만 원? 네. 그런데 저희는 정말 돈이 없어서 혹시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돈만 보는 아이가 되어버렸어. 선미야, 엄마도 이제 돈이 없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김밥집도 있으시잖아요. 김밥집 수입으로 엄마가 어떻게 살겠니?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알아서 살아라.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예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예전 엄마와 지금 엄마는 달라. 그럼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응, 안 도와줘. 전화기 너머로 한참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돈은 언제 갚으라는 거예요? 1억 500만 원이나 되는데. 드디어 본색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였죠. 그래, 언제 갚을 건데?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당장은 어려워요. 그럼 언제까지? 몇 년 정도는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몇 년이라니요. 구체적인 날짜도 없이 그냥 몇 년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전화를 이연수가 바꿔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돈 갚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뭐라고? 1억 5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갚아요? 차라리 그냥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준 거라고? 빌려달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준 거라고? 어머니도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그런 큰 돈이 뭐가 필요해요?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어머니는 이미 다 사신 분이잖아요. 다 살았다고? 내가 언제 다 살았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봤자 뭐해요? 저희가 잘 써서 경제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제 활성화라니요. 제 돈을 가져가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더군요. 현수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아?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미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현수가 말을 좀 심하게 했는데 죄송해요. 선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요? 솔직히 말하면 현수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돈도 많이 안 쓰잖아요. 저희는 이후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꾸미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돈이 더 필요해요. 선미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저를 위해 돈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산 거잖아요.
저 때문에 산 거라니요. 자기 때문에 부모가 산다고 생각하다니요. 그럼 엄마가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엄마가 알아서 결정하세요. 저희는 저희 갈 길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딸을 위해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까지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았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모든 재산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죠? 김밥집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거예요. 그리고 연락처도 다 바꿀 겁니다. 따님께는 알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김밥집을 정리하고 남해 쪽으로 이사하기. 둘째, 전화번호와 주소 모두 바꾸기. 셋째, 임대 수입으로 편안하게 생활하기. 넷째, 그동안 못 해본 것들 하며 살기. 여사님, 정말 좋은 결정이신 것 같습니다. 고인께서도 원하셨던 일이에요.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밥집 단골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달부터 가게 문 닫게 됐어요. 어머,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 좀 쉬면서 살려고요. 박 여사님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애순 씨, 딸이 결국 돈 갚지 않겠다고 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표정 보면 알아요. 그래도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애순 씨도 애순 씨 인생 사세요.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선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미야, 엄마는 이제 멀리 이사 간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라. 너희가 원하던 대로 이제 각자 살자. 잘 지내거라. 30분 후에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와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이현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선미가 직접 김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게는 정리된 후였고 저는 남해로 떠난 후였습니다. 나중에 동네 분들에게 들으니 선미가 울면서 제 행방을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제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거죠. 남해 바닷가 마을에 도착한 것은 3월 초봄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전원주택을 월세로 얻었는데 마당에는 동백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애순아. 혼자 중얼거리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40년 넘게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잠든 건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울에서 내려온 혼자 사는 여성일 뿐이었죠. 그게 오히려 마음 편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주인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서울서 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 표정에서 뭔가를 느끼셨나 봅니다. 그럼 우리 동네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요. 그렇게 시작된 남해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남해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던 겁니다. 김밥집을 할 때는 새벽 4시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야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7시쯤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커튼을 열면 보이는 바다가 매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에 상추와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오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걸 보며 이런 평온함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가끔 동네 할머니들과 마을회관에서 운동도 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서예도 배웠습니다. 평생 바쁘게만 살았는데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해로 이사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따님께서 저를 통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건강하신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싶다고도 하고요. 오해라니요. 뭔 오해예요? 글쎄요. 아마 돈 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한 걸 오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오해라니요. 변호사님, 제 연락처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사님, 혹시 따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어보실래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들은 선미 부부의 근황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연수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고 사업을 시작한다며 받은 돈들을 모두 날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세집도 빼야 했고 지금은 월세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선미는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이연수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왜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둘 사이도 많이 험악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해에서 지낸 지 6개월이 지날 무렵 저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지낸 박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애순아, 우리 나이에 뭐가 그리 중요해? 건강하게 하루하루 사는 게 최고야. 순자 할머니와 함께 시장도 보고 산책도 하고 때로는 서로 집에서 밥도 해먹으며 지냈습니다. 또 옆집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목공예를 취미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김 여사,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마음에 드시면 가져가세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작은 꽃화분과 의자는 제 집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 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돈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데 정작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렇게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준비해뒀는지.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해에서 지낸 지 1년이 지나자 저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 텃밭을 만들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농사도 짓고 수확한 채소로 함께 밥도 먹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마을 근처 땅을 하나 더 사기로 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고인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분명히요. 고인이 그렇게 준비해 두신 재산을 의미 있게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바라기 공동 텃밭이라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10여 분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텃밭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과도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귀농한 젊은 부부들이 농사 기술을 알려주기도 하고 저희가 기른 채소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민수, 한미영 부부는 특별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귀농한 30대 부부인데 부모님을 정말 잘 모셨습니다. 할머니, 저희 부모님이 오시는데 인사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며칠 후 부모님과 함께 온 민수 씨를 보니 정말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 공기도 좋고 할머니들도 친절하셔서 정말 좋아요. 민수 씨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해요. 김 여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더 든든하고요.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한테 농사도 가르쳐 주시고 반찬도 나눠주시고 진짜 할머니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사는 게 진짜 가족이더군요. 남해에 온 지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변호사님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따님이 저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직접요? 네. 엄청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울면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뭐라고 하던가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건강하신지 너무 걱정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호사님, 선미가 많이 힘들어 보이던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야위었더군요.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고 정말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내가 낳은 딸인데 말이죠. 그래도 연락처는 알려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날 밤 바닷가를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미를 다시 만나야 할까? 용서해줘야 할까?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야. 선미는 이제 진짜로 어른이 되어야 해.
내가 다시 도와주면 선미는 또다시 나에게 의존하려 할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남해에서 지낸 지 2년이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데 있다는 것을요. 해바라기 공동 텃밭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관광 온 사람들도 구경 오고 농촌 체험을 하러 오는 아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채소 기르는 법도 가르쳐 주고 때로는 간단한 요리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토마토 정말 달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싶었습니다. 텃밭 일을 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시는 정태호 할아버지였습니다.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가끔 텃밭 일을 도와주러 오시곤 했습니다. 김 여사, 제가 만든 된장인데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는 된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도 장 담그는 일을 취미로 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비법이 있나요? 비법이야 뭐 있겠어요. 그냥 정성이지. 김 여사도 배워보실래요? 그렇게 장 담그는 법도 배우고 함께 시장도 보고 가끔은 함께 식사도 하며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관계가 있다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남해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 변호사님으로부터 마지막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사님, 따님이 결국 이현수 씨와 헤어졌답니다. 그래요? 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서로 많이 싸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따님이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어떤 직장인가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라니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선미가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얻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바라기 텃밭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이웃들이 있었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저만을 위한 길을 준비해뒀는지.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해바라기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공동생활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가지면서도 함께 식사하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곳 말입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여사님, 정말 좋은 계획이세요.
고인께서 남겨주신 재산을 이렇게 의미 있게 쓰신다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남편이 제게 준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진정으로 행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 말이죠. 부모도 사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